게임스 매거진 2026년 6월호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소리잡지 게임스 매거진입니다. 게임스 매거진은 교양잡지 센터와 좋은 생각의 내용을 발췌 녹음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저희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이외에도 경기도 뉴스와 시각장애인의 재활 정보를 담은 소리 경기를 CD와 테이프로 제작하며 지역사회 정보 및 시상, 상식을 전하는 경기 등대를 전자책과 녹음 도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소리 경기와 경기 등대의 추가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031-213-7722 내선 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 안내입니다. 본 연합회 홈페이지 www.eyes1004.com의 웹 매거진에서 게임스 매거진 이용이 가능하시며 시각장애인 통신망 사이트 넓은 마을의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코너에서 모든 소식지 청취와 다운로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덧붙여 시각장애인용 스마트폰 앱 경기 보이스톡톡을 설치하시면 소식지 청취를 모바일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구독자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전화 031-213-7722 내선 4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한 이용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게임스 매거진 2026년 6월호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게임스 매거진 파트 1 차례 1. 조은님의 이야기 그거 뭐시라고? 2. 특집 할머니의 연애담 3. 독자 코너 1 추억의 사진첩 4. 독자 코너 2 인사이드 아웃 조은님의 이야기 그거 뭐시라고? 같이 노는 것이 가장 재미있는 짝꿍과 작년 겨울에 결혼한 뒤 소중하고 따스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30년을 경기권에서만 살아온 나에게 경상도 출신인 그의 사투리는 연애 때부터 참 귀엽게 느껴졌다. 짝꿍은 만난 지 2주 전 된 날, 반지 맞춘 날, 혼인신고한 날 등 기념일은 물론이거니와 별 의미 없는 날에도 정성스레 쓴 편지와 작은 케이크를 준비했다. 그런 날이면 나는 뭉클한 마음에 울음을 터뜨렸다. 그럴 때마다 그는 말했다. 거 뭐시라고. 앞으로 이보다 좋은 일이 많을 텐데 고작 이 정도로 기뻐하지 말라는 다정한 달램이었다. 한 번은 짝꿍이 건강검진을 한 날이었다. 신장의 조직검사가 필요하다는 결과에 급작스럽게 입원을 준비했다. 이번엔 또 그는 울고 있는 나에게 버릇처럼 말했다. 아파서가 아니라 검사하려고 가는 거야. 거 멋이라고. 이 말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막연한 위로가 아닌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하는 힘. 설령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작은 일이라고 치부하게 만드는 단단함이 느껴졌다. 그의 말대로 며칠 뒤 다행히 아무 이상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밖에도 뭐시라고의 파워는 대단했다. 내가 회사 일로 만약 그러면 어쩌지? 이렇게 결정할 거 그랬나? 걱정할 때 또 짝꿍은 나중에는 그렇게 하면 되지. 그거 뭐시라고 하고 답했다.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고민에 시간을 쏟지 않게 해준 것이다. 함께 나간 풀코스 마라톤에 32km 지점에서 포기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속상함에 짜증내던 나에게 짝꿍이 말했다. 잊지 마, 너 지금 32km를 뛰었어. 기록이 멋이라고. 맞다. 나는 중도 포기자가 아니라
인생 최장거리의 달리기 기록을 세운 사람이었다. 지금 내게 행복한 일만 일어나서 행복할 걸까? 아니다. 좋은 일은 몇 배로 기쁘게, 안 좋은 일은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주는 짝꿍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마법의 주문, 멋이라고가 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수많은 일 중에서도 가장 간단하지만 큰 위로와 응원이 되는 것은 결국 말 한마디 같다. 나도 내 짝꿍처럼 주변에 힘이 되는 말을 전하고 싶다. 물론 사투리의 맛을 잘 살리지 못하므로 여러 표현을 써볼 생각이다. 괜찮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같이 고민해보죠.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정말 잘 됐네요. 더 잘 될 거예요. 하고. 이상으로 조우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특집 할머니의 연애담. 할머니, 옛날 이야기 또 해주세요. 손녀 입가에 웃음이 묻어있다. 손녀가 해달라는 옛날 이야기는 나의 연애담이다. 할머니는 너만 할 때 가게 물건 하러 다녔다 하면 별 반응 없던 중학생 손녀가 할머니는 내 나이 때 연애했다라는 말에는 갑자기 관심을 보였다. 이제는 나를 볼 때마다 눈을 반짝이며 다가온다. 그때는 남녀가 가까이 지내면 다 연애로 여기던 시절이었다. 새로 이사간 동네, 우리 가게에 물건을 사러 온 언니가 나를 살짝 부르더니 손에 쪽지를 쥐어줬다. 자기 남동생이 전해달라고 했다는 말과 함께 쪽지에는 오늘 저녁 8시에 운동장으로 나올래? 라고 적혀 있었다. 삐죽이라 그래라 라는 말로 일축했는데 잘생겼을까? 궁금해지더니 자꾸 시계에 눈이 가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 결국 그날 저녁 변소 가는 척 운동장에 갔더니 며칠 전 남을 뜯을 때 말을 건 남학생이 있었다. 속마음과 달리 퉁명스럽게 물었다. 왜 보자고 했어? 우리 친구 할래? 그래라. 할 말 다 했으면 나는 간다. 그 뒤로 언니를 통해 편지를 주고받았다. 시를 빼곡하게 적은 공책을 선물하거나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그의 모습이 멋있었고 크림빵 하나를 나눠 먹기만 해도 좋았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던가. 어느 밤 잠옷차림으로 몰래 나가 밭둑에 앉아 이야기하던 중 뒷골 영식이 할매의 혀 꼬부라진 소리가 들렸다. 니들 이 야밤에 여서 뭐하냐? 다음날 온 동네에 소문이 났다. 함석집 아들과 전박집 딸이 연애한다고. 아버지 귀에 들어가는 건 순식간이었다. 머리에 쇠통도 안 마른 게 연애진이냐며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았다고 하니 손녀가 자지러졌다. 다른 이야기 더 없어? 철부지 풋사랑이 동네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결혼까지 이어진 만큼 이야기가 무궁무진하다며 약을 올리자 궁금해 죽겠다는 표정이다. 안 만나주니 할아버지가 집 주변을 서성이다. 할머니 엄마 고함에 도망쳤다. 할아버지가 진짜 그랬어? 대박. 재미있는지 손녀는 입이 귀에 걸렸다. 6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나의 연애담이 손녀를 웃게 한다. 이상으로 특집을 마치겠습니다. 캔스 매거진 6월호에서는 소식지를 구독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수기 및 자작시를 받아 실었습니다. 수기와 자작시를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문의 031-213-772 내선 4번 소식지 발행 민경주 사회복지사 독적 코너 1 제목 추억의 사진첩 지은이 건택환 또 한 해가 저물어 간다.
추억의 사진첩을 꺼내본다. 사진 속의 동무들, 아직도 이 모습이겠지? 공기놀이 딱지치던 골목길, 발가벗고 헤엄치던 시냇물, 오늘 밤 꿈속에서도 동무들과 뛰놀고 있겠지. 나 죽은 뒤에도 그대로 남아있을 추억의 사진첩.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독자 코너 2. 제목 인사이드 아웃. 지은이, 오정환. 기쁨. 딸이 미용에 관한 꿈을 가지고 솔직히 말해줄 때. 슬픔. 아들이 까칠해져 한 상에서 밥을 같이 안 먹을 때. 소심. 아들의 방문 앞에서 노크를 할까 말까 망설일 때. 분노. 아들에게 당당하지 못하고 소심해지는 나를 볼 때. 이상으로 독자 코너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인스 매거진 파트 1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2로 이어집니다. 낭독의 김은아입니다. 감사합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2 차례 1. 2호아이 뭐가 진짜야? 2. 군대 이야기 군대 가고 싶어요. 3. 그러나 수기 내 몸에 금빛지도 1. 2호아이 뭐가 진짜야? 나는 6살과 4살인 두 딸을 키우고 있다. 시댁에 가면 시부모님은 늘 아이들 손에 용돈을 쥐어준다. 그럴 때마다 내 입에서는 대한민국 엄마라면 한 번쯤 해봤을 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온다. 괜찮아요. 얘들아 받지 마. 하루는 용돈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아이들에게 말했다. 어른이 용돈을 주실 때는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거야. 그러고는 얼마 뒤 평소처럼 시댁에 놀러 간 날이었다.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 아버님에게 습관처럼 말했다. 아유, 괜찮아요. 얘들아, 받지 마. 그럼에도 둘째는 환하게 웃으며 용돈을 받았고 첫째는 망설이다 손을 등 뒤로 감췄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유를 묻자 첫째 아이가 울먹이며 대답했다. 엄마가 괜찮다, 받지 말랬는데 왜 나한테 그래?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엄마 말 너무 어려워. 아이가 얼마나 헷갈렸을지 그제야 깨달았다. 그 뒤로 사양하는 예의보다 감사히 받는 마음을 먼저 가르치기로 했다. 진짜 예의는 마음을 온전히 주고받는 것 아닐까?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내가 아이에게서 배운다. 이상으로 2호 아이를 마치겠습니다. 2. 군대 이야기. 군대 가고 싶어요.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네 식구는 서로 국적이 다르다. 남편과 딸은 한국, 나와 아들은 일본. 재미있게도 딸은 일본인과 결혼해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아들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하고 싶은 일을 찾는 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말했다. 저 군대 가고 싶어요. 아버지의 성실을 물려받은 만큼 한국인으로 살아야 한다며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싶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아들 입에서 군대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기에 무척 놀랐다. 우리 가족은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열었다. 한국에서 해병대를 나온 남편의 의견을 들어보니 우선 한국어부터 배워야 했다.
그리고 국적도 한국으로 바꿀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아들이 이미 영사관에 가서 다 알아봤단다. 아들의 문의에 영사관 직원은 입대를 피해 해외로 떠난 사람은 있어도 군대에 가고 싶어서 국적을 바꾸는 사람은 없다며 놀라워했다고. 당장 시급한 문제는 언어이기에 한국어 공부부터 시작했다. 현재 아들은 한국어 능력시험 중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우리 가족과는 인연이 없다고 생각한 군대 이야기가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다. 대견한 우리 아들, 입대한 뒤에도 큰 어려움 없이 잘 훈련받고 돌아오길 바란다. 이상으로 군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3. 그러나 수기. 내 몸에 금빛이도. 흉터를 숨기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수영장 샤워실에 들어서면 재빠르게 움직인다. 가장 안쪽 구석으로 들어가 오른팔과 옆구리가 벽을 향하도록 선다. 언제부터 숨기는 법을 익혔는지 모르겠다. 마치 어둑한 찬장 안쪽에 금이 간 그릇을 밀어넣듯 몸이 먼저 그 자리를 찾는다. 오른팔에 길고 큰 화상 흉터가 있다. 상한 피부 조직이 솟아올라 팔꿈치부터 손목까지가 희끄무레하다. 팔을 펴면 팔꿈치에 울퉁불퉁한 굴곡이 생기는데 못생긴 미더덕 같다. 이보다 큰 흉터가 오른쪽 옆구리에 있다. 피부색과 확연히 다른 창백한 타원형. 목욕탕에 가지 않으면 볼 일이 없는데 요즘은 수영을 배우면서 거울 앞에 자주 선다. 수영복을 입어도 다 가려지지 않는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흉터는 흉측하리만큼 선명하다. 남동생 돌잔칫날, 부모님은 3살인 나를 옆집 할머니에게 맡겼다고 한다. 부엌 한쪽에 끓인 물을 식히려고 뚜껑을 열어둔 주전자를 내가 건드렸고 오른팔과 옆구리에 뜨거운 물이 쏟아졌다. 엄마는 그저 얼굴을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라는 말만 반복했다. 학창시절 내내 여름만 되면 고장난 사람이 됐다. 마치 깁스를 한 것처럼 오른팔을 살짝 접어 가슴 쪽으로 당긴 채 다녔다. 손에는 부채를 쥐고 있었다. 부채질 하려는 것이 아니라 팔이 펴지는 순간을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 전략이 매번 성공적이지는 않았다. 여름 체육복을 입고 철봉에 매달릴 때, 점심시간에 반찬을 집기 위해 팔을 뻗을 때, 수련회에서 놀이 도중 어깨동무해야 할 때, 어김없이 내 오른팔에 닿던 시선과 0.5초의 멈춤. 이내 눈을 돌리거나 말을 바꾸는 아이들의 어색한 몸짓에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다. 누구도 내 팔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뒤늦게라도 가려야 할지 말지 고민하며 삐걱거리는 로봇처럼 허둥댔다. 내 존재가 온통 이 흉터로 뒤덮이는 것 같았다. 대학생 때 동아리 MT에서 한 친구가 칫솔질하는 나를 가만히 쳐다봤다. 이내 그의 시선이 내 오른팔에 닿았다. 입을 헹구다 말고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었다. 친구는 갑자기 내 오른팔을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더니 손바닥으로 흉터를 천천히 쓸어내렸다. 어떻게 된 일이야? 많이 아팠겠다. 동그랗게 뜬 눈이 내 팔에서 얼굴로 올라왔다. 나는 친구의 눈을 마주보며 처음으로 팔을 거두지 않았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날 처음 몸으로 알았다. 상처를 감추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동안 흉터가 크게 의식되지 않았다. 아이들은 흉터를 나의 일부로 여겼다. 아무렇지 않게 내 오른팔에 뺨을 비비고 팔짱을 꼈다. 어느 날 7살인 질문쟁이 셋째 딸이 물었다. 엄마 팔에 원래 흉터가 있었어?
3살 때 겪은 사연을 들려주니 지금도 아파? 라고 되묻는다. 아이의 눈망울이 촉촉해졌다. 나는 순간 차오르는 눈물을 닦으며 서둘러 대답했다. 아니, 하나도 안 아파. 지금은 아무렇지 않아. 다시 일을 시작한 첫 여름. 반팔 정장을 앞에 두고 머뭇거렸다. 강사에게 제일 잘 어울리는 옷이지만 오른팔을 당당히 내놓을 자신이 없었다. 결국 늘 그랬듯 얇은 긴팔 옷을 샀다. 오른팔은 이제 아프지 않지만 세상의 시선 앞에서는 여전히 아팠다. 다시 흉터를 가리는 일에 몰두하던 내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쳤다.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깨진 컵의 조각을 하나씩 손바닥에 올리고 금이 간 자리마다 금빛 풀을 바른다. 그 틈으로 금색 선이 천천히 번진다. 킨츠키는 깨진 도자기를 이어 붙이는 일본의 전통 수리법이다. 균열을 감추는 대신 오칠에 금가루를 섞어 금이 간 흔적을 그대로 드러낸다. 금빛 선은 버려지지 않고 살아낸 시간의 지도와 같다. 상처나 흉터는 숨겨야 할 결함이 아니라 빛나야 할 역사이자 훈장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드러내는 용기다. 킨츠키와 같은 기술이 있어도 구석에 숨기만 한다면 생의 지도를 펼칠 수 없으니. 금이 간 곳을 스스로 메워야 했다. 나는 글쓰기를 금가루로 삼았다. 수업 첫날 선생님이 말했다. 쓰고 싶지 않은 것을 쓰세요. 꺼내면 더 커질 것 같아 한참을 망설였는데 쏟아지는 눈물을 닦으며 문장으로 옮기니 생각보다 작아져 있었다. 종이 위에서 흉터는 그저 단어였다. 오칠 대신 언어로, 금가루 대신 문장으로 금간 자리를 천천히 덮어나갔다. 흉터는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그 위로 천천히 금빛 지도를 새겨나갈 작정이다. 살아남은 것들은 결국 빛나게 된다. 이상으로 그러나 수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인즈 매거진 파트 2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인즈 매거진 파트 3로 이어집니다. 낭독의 이미숙입니다. 감사합니다.
게인스 매거진 파트 3 차례 1. 나를 흔드는 한마디 어른 대기 2. 대나무 숲 엄마와 나의 마지막 날 3. 지금 여기 바람이 분다. 나를 흔드는 한마디 어른 되기 TV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봤다. 브라질 아마존 외진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다. 소년티를 갑벗은 두 청년이 초조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뒤 어른들이 다가와 큰 장갑을 내밀자 이들은 그 속에 손을 집어넣은 채 한바탕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딘가 불편한 듯 얼굴을 찡그리며 펄쩍펄쩍 뛰는 것 아닌가. 그 장갑 속에는 숲에 사는 총알개미 수백 마리가 들어있었다. 이 개미는 독성이 아주 강해 쏘이면 마치 총에 맞은 것처럼 고통스럽다고 한다. 여러 마리가 동시에 쏘아대니 얼마나 아팠을까.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는 근육마비까지 일어나 며칠 동안 팔을 들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이는 부족이 오랫동안 지켜온 성인식을 치르는 장면이었다. 이 의식을 여러 차례 겪어내야 비로소 어른으로 인정받는다. 이처럼 성인이 되기 위한 특별한 의례는 세계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남태평양 바누아투족은 30m 높이의 나무탑을 만들고 꼭대기에 올라가 발목에 나무 넝쿨을 묶은 뒤 맨 땅을 향해 뛰어내린다. 우리가 생각하는 번지점프와 다르게 머리가 땅에 살짝 닿아야 성인으로 인정받는다. 넝쿨 길이를 잘못 측정하면 땅에 세게 부딪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공포를 이겨내는 용기를 얻는 것이다. 가장 의미심장한 성인식은 북아메리카 원주민의 비전 퀘스트다. 때가 된 청년은 부족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은 뒤 깊은 숲으로 들어간다. 물이나 음식 없이 며칠 동안 침묵 속에서 지낸다. 이때 꿈, 환상, 자연과의 일체감을 경험하며 자기 삶의 비전을 깨닫고 독립심을 얻게 된다. 성인식에서 이처럼 고통스럽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스스로를 넘어서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새롭게 깨닫기 위해서다. 인내, 용기, 자기인식 등 한 사람으로서 지녀야 할 핵심 자질을 갖췄는지 시험하는 것이다. 이로써 응석 부리고 의존하던 아이에서 독립적이고 책임을 지는 어른이 된다. 어른이라는 단어에는 성인보다 훨씬 깊은 뜻이 있다. 어른은 어의 사람에서 나왔는데 어른 정신을 뜻하므로 어른은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를 보면 어른의 참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김장하 선생은 집이 어려워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한약방 점원으로 일하면서 밤에는 한의학을 독학했다. 그리고 결국 18살에 한약업사 시험에 합격해 한약방을 연 뒤 그의 약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큰 부자가 됐다. 하지만 그는 아픈 사람들에게서 번 돈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은 안 된다라면서 30대 초부터 수입을 사회에 환원하기 시작했다. 자신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수백억 원의 가치가 있는 고등학교를 아무런 조건 없이 국가에 헌납하고 수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줬다. 이 과정에서 절대로 자신 이름을 앞세우지 않았는데 이름을 밝히면 도움받는 사람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였다. 그의 도움을 받은 학생 중에 인재가 여러 명 나왔다. 어른이라는 칭호는 그에게 가장 어울리는 듯하다. 40여 년 동안 법관과 변호사로 일해오며 어른을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절실히 느낀다. 오히려 나이만 먹고 내면은 제대로 자라지 못한 어른아이, 어덜트 차일드가 부쩍 많아졌다. 이혼 재판 법정에 엄마가 쫓아나와 당사자를 제쳐놓고 먼저 말하려는 모습을 여러 번 봤다. 당사자들은 어린아이처럼 엄마의 표정만 살핀다. 그뿐 아니다.
80대 노인들이 친목단체 회장 자리를 놓고 법정에서 서로 비난하는 재판도 한 적 있다. 고집과 미움으로 가득 찬 노인의 주름진 얼굴을 보는 것이 정말 힘들었다. 나이나 학식이 높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성인식을 연구한 학자들은 현대인 또한 인생의 변환기에 의식적으로 자기를 넘어서는 경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전통적 사회에서 행하던 성년식의 지혜를 배우자는 것이다. 이는 청년기뿐 아니라 노년기 등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도 할 수 있다. 성인식은 1. 오래 머물던 익숙한 환경을 떠나 분리 2. 자기를 넘어서는 힘든 시련을 겪어내고 전이 3. 다가온 삶에서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이는 통합 3단계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성인식은 지나온 날을 떠나보내고 앞을 향해 새로운 마음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용기를 내고 새롭게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어른에 가까워진다. 나 역시 정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 제2의 성인식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잠기곤 한다.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듯하다. 이상으로 나를 흔드는 한마디를 마치겠습니다. 대나무 숲. 엄마와 나의 마지막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듯하던 평범한 저녁. 아이들 밥을 챙겨주고 집안일을 하는 중이었다. 갑자기 동생에게 전화가 왔다. 말기암 시한부 진단을 받은 엄마를 내일 요양병원에 모시겠다는 이야기였다. 오늘 저녁에 와줄 수 있어? 생명이 서서히 꺼져가는 엄마에게 남은 시간은 2달이었다. 재차 청하는 동생의 말에 옷을 입고 집을 나섰다. 차로 1시간을 달려 친정에 도착하자마자 엄마가 있는 안방으로 향했다. 며칠 전만 해도 멀쩡하던 엄마는 몸을 가누기는커녕 물조차 마시기 힘들어했다. 엄마에게 딸과 사위가 왔다고 이야기하니 그만 가라며 손짓했다.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엄마의 팔을 들어 그 품에 안겼다. 잠시 그러고 있다 아빠의 재촉에 못 이겨 집으로 돌아왔다. 복잡한 마음을 안고 잠든 새벽 5시. 다시 동생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잘하는 일도 많은데 평생 고생만 한 우리 엄마. 아파트에 살고 싶어 했는데 당첨된 아파트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나는 자책했다. 몇 시간만 더 머물렀다면 엄마의 마지막을 지켰을 텐데. 입관식 날 수의를 입은 엄마를 안고 울었다. 엄마, 미안해. 그곳에서는 엄마, 아내, 며느리로 산 삶은 있고 행복하기만 해. 1년을 더 방황하다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마음이 이리저리 치일 때는 엄마를 불러본다. 엄마, 나 힘들어. 엄마도 많이 힘들었지? 이상으로 대나무 숲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기 바람이 분다. 아직 차디찬 겨울의 시간에 머물러 있는 나와는 다르게 계절은 아랑곳 없이 앞으로 나아간다. 나에게도 과연 따뜻한 날이 올까? 이런 생각이 스칠 때면 아주 오래된 기억이 떠오른다. 엄마 손에 이끌려 찾은 병원. 이유도 모른 채 주사를 맞고 차가운 방에 들어간 어린 시절의 나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건강이 최고요. 어른들이 곧잘 내뱉는 말을 실감하는데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얼굴 안쪽에 생기는 두경부암. 그 중에서도 지방 6종이라는 희귀암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가장 가혹한 것은 다름 아닌 시간이었다.
투병 생활은 어린아이가 겪기에 무자비했다. 학교, 공부, 친구를 비롯해 좋아하는 모든 것이 나에게서 하나씩 멀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삶의 전환점이 찾아왔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체육 선생님이 내게 맨몸 운동하는 사람의 영상을 보여준 것이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여운이 가시지 않아 그의 영상을 좀 더 찾아봤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그는 암으로 인해 폐의 절반 가까이를 절제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턱걸이 아시아 챔피언에 오르고 더 나아가 세계 기네스 기록까지 세웠다. 나처럼 아픈 시간을 겪으면서도 한계를 넘어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낸 한 사람의 이야기. 그 서사는 꺼져가던 내 안의 불씨를 지피기에 충분했다. 그래, 나도 해보자. 오로지 내 몸 하나로 부딪힐 수 있는 턱걸이에 입문했다. 처음에는 단 한 번도 제대로 해낼 수 없었다. 악력은 터무니없이 약하고 손바닥은 금세 찢어질 듯 아팠다. 그렇기에 더더욱 포기할 수 없었다. 전사와 악마가 귓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이는 듯 했다. 계속 할 거야. 그만하고 편해질 거야. 내 선택은 당연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정신이 바위처럼 굳세고 단단했다. 이 마음은 아마도 그때부터 이어져 왔을 것이다. 2020년에 열린 비대면 턱걸이 대회에서 처음으로 1등을 했다. 그 뒤로 2025년 12월까지 여러 맨몸 운동대회에 7차례 출전해 5번 정상에 오르며 한국 턱걸이 챔피언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삶의 바람이 한 차례 지나고 보니 어느새 새싹이 돋고 열매까지 맺혀 있었다. 이제 자신감이 생겨 더 이상 바닥을 보며 걷지 않는다.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은 작지만 큰 첫걸음이었다. 24살인 지금은 날아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 기분이다. 내면의 계절은 아직 봄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람이 불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바람은 차갑고 때로는 나를 흔들겠지만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추진력이 되기도 할 것이다. 언젠가 시련의 바람이 아닌 따뜻한 봄바람이 찾아올 것이라 믿으며 오늘 또 각오를 다진다. 나의 최종 목표는 완치와 턱걸이 세계 기네스 기록 달성이다. 한때는 거창하고 막연하기만 했던 목표가 어느새 코앞까지 다가왔다. 가보자. 어쩌면 나의 봄이 이미 마중 나와 있을지도 모르니. 이상으로 지금 여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인스 매거진 파트 3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게인스 매거진 파트 4로 이어집니다. 낭독의 김윤입니다. 감사합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4 차례 1. 동행하는 기쁨 정성을 다해 꾸준히 2. 새벽 햇살 새로운 삶을 꿈꾸며 3. 절기 이야기 여름 앞에서 동행의 기쁨 정성을 다해 꾸준히 정희선님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 1부 부장검사 서초동 서울지방검찰청 집무실에서 올해로 공직생활 20년차 여성아동범죄조사 1부 정희선 45세 부장검사를 만났다.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부서도 있기에 소속에 따라 다르지만 검사가 하루에 배당받는 사건은 보통 10에서 20건 내외, 한 달이면 200여 건에 이른다. 그가 20년 동안 처리한 사건은 4만여 건에 달한다. 그는 어린 시절 말없이 공부만 하는 아이였다. 동네에 갈 만한 곳이 없던 데다 책을 좋아했기에 중학생 때는 주말마다 부모님이 3남매를 광주 송정도서관에 내려놓고 저녁에 데리러 오곤 했다. 아침에 도서관에 가면 종일 그 안에서 책 읽고 구내식당에서 밥 먹은 뒤 다시 책 읽는 하루가 이어졌어요. 그 시절 몸에 밴 습관 덕분인지 독서 속도가 빠른 그는 지금도 책을 한번 펼치면 앉은 자리에서 끝까지 다 읽는다고. 그의 집무실 책상에도 검찰청 도서관에서 빌린 도서가 대여섯 권 쌓여 있었다.
학창 시절에는 잘하거나 하고 싶은 일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대학에 가서 적성을 찾으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 신념으로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휴일에도 빠지지 않고 공부했어요. 장래 희망 칸에는 자연스레 법조인을 적었죠. 심장이 안 좋아 중학생 때 신부전을 앓았다. 약의 부작용으로 얼굴이 붓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는 의사의 염려도 있었다. 그럼에도 공부를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한 그는 2학년 2학기 무렵 사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해 2년 반 만에 합격했다. 사법고시는 온종일 책상 앞에 앉아서 많은 양의 내용을 외워야 하는 시험이에요. 제 성향과 잘 맞았죠. 중요한 단어를 뽑아 한 권으로 정리했어요. 처음에는 전체 내용을 확인하는 데 4개월이 걸렸고 그 다음에는 2개월, 1개월 계속 줄여나가 시험 전날에는 단어 위주로 모든 내용을 3시간 만에 볼 수 있도록 압축했죠. 그는 2007년에 인천지방검찰청 성폭력 전담 형사 3부에서 초임 검사로 첫 발을 내딛었다. 검사는 책으로 배우는 직업이 아니다. 선임이 후임에게 직접 기술과 지식을 전수하고 후임이 선임의 업무를 보조하며 이를 익히는 도제식 배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처음 6개월 동안은 선임검사 옆에서 책상을 두고 앉아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며 보고 배웠어요. 사건 기록을 들고 선배들을 따라다니며 물어봤죠. 그러다 무서운 부장님에게 혼나기도 했지만 그동안 해왔듯 부지런히 배웠어요. 그는 변함없는 꾸준함이 자신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검사는 기복 없이 그날그날 할 일을 해내는 것이 중요한 직업이기에 그 말의 밀도가 남달랐다.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그에게는 매일 아침 출근 전 들여다보는 아이들의 얼굴이 가장 큰 응원이다. 좋은 생각을 구독하며 저녁 이부자리에서 아이들에게 감동적인 글을 찾아 읽어주곤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날마다 같은 자리에서 사건 기록을 꼼꼼히 확인하며 누군가가 건네는 한마디, 한 문장을 소홀히 하지 않는 태도가 엿보였다. 검사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에 따라 일하며 사회에 도움을 주는 직업이에요. 매일 배당받는 사건을 감당하는 정신력도 중요하죠. 검사가 내리는 판단이 쌓여 누군가의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기록을 살필 때 한 명 한 명 떠올리며 책임감을 잃지 않으려 노력해요. 검사는 검찰청 직원이 모두 퇴근한 밤에 사건 결정서를 작성할 때가 많다. 자신의 일이 가볍지 않음을 잘 알기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다 보니 야근이 잦을 수밖에 없다. 부장검사인 그 역시 밤 10시쯤 부서 소속 검사가 결정한 사건을 한 차례 더 꼼꼼히 확인한다. 요즘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기술 발전으로 생겨난 새로운 범죄다. 암호화 기술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누군가 그룹방을 운영하며 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의 딥페이크 사진을 대량 유포한 사건이 있었어요. 실체가 없어 범인 특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 덕분에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졌죠. 그 과정에서 딥페이크 범죄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었고 그에 힘입어 성폭력 처벌법상 관련 법 규정도 개정됐어요. 사건 기록에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줄 때가 가장 보람차다는 그는 앞으로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검사로 남고 싶다고 말했다. 여성과 아동을 비롯해 많은 범죄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데다 피해 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변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주어야 해요. 피해자가 선뜻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탓이라는 자책과 신고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사회적 불이익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검찰을 비롯한 수사 사법기관에서는 피해자를 신속히 도우면서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검사가 정성껏 처리하는 사건이 쌓여서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만들어지니까요. 매일 마주하는 사건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검사가 되고 싶다는 그는 앞으로도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갈 것이다. 이상으로 동행의 기쁨을 마치겠습니다. 새벽 햇살, 새로운 삶을 꿈꾸며 2002년 2월 어느 날 모든 것이 시작됐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날이었고 마침 내 생일이기도 했다. 교도소를 나와 곧장 집으로 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니, 이미 돌아가 계셨다.
친척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경찰서에 신고했다. 병원에서 정확한 사망 일자를 알 수 없다기에 결국 내가 아버지를 발견한 날을 기일로 정했다. 그때부터 내 생일은 없어졌다. 숨을 거둔 지 한두 달은 됐을 거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 아버지에게 효도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당시 아버지와 나는 영세민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엄마는 내가 3살 때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아버지는 51였고 나는 23이었다. 얼마 뒤 아버지의 죽음은 고독사로 보도됐다. 나는 신문을 통해 그 장면을 다시 마주해야 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아직 잊지 못한다.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에서 떨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나는 불안과 불면에 시달리며 매일 술에 의존했다. 회사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술을 마셔도 잠이 오지 않았다. 지금 나는 입원 중이다. 병을 고치기 위해 스스로 병원을 찾았다. 규칙적인 생활과 의료진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점차 나아지고 있다. 이 변화에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나의 아내다. 힘들게 지내고 있을 그와 어린 딸아이를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싶다.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다. 아내와 딸아이를 꼭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앞으로는 사회생활도 성실히 하고 내게 주어진 가장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술은 2번 다시 입에 대지 않을 것이다. 세상을 떠난 아버지도 그러기를 바랄 테니까. 돌이켜보면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너무도 큰 피해를 줬다. 나로 인해 힘들었을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제는 사소한 불편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흐르는 아내와 딸아이에게도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이 다짐을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꼭 지켜봐 주세요. 이상으로 새벽 햇살을 마치겠습니다. 절기 이야기, 여름 앞에서. 6월은 24절기 중 망종과 하지가 있는 달이다. 올해 망종은 6월 6일로 겉껍질에 수염이 있는 곡식의 씨를 뿌려야 할 때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하지는 6월 21일로 여름에 이르렀음을 알리는 절기다. 모내기와 보리배기가 겹치는 망종은 우리 조상들에게 한 해 중 가장 바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낮이 긴 하지 역시 이에 못지않게 분주했다. 곧 닥칠 장마와 가뭄에 대비해 해둘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돼 하지가 지나면 구름장마다, 구름이 지나갈 때마다 비가 내린다는 속담도 있었다. 시간이 지나도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기우제를 지냈다. 망종과 하지 사이, 음력 5월 5일이자 올해 양력 6월 19일인 단오는 우리 민족 4대 명절 중 하나다. 태양의 기운이 강한 홀수가 2번 겹치는 날 중에도 특히 그 기운이 왕성한 때라 여겨져 명절로 지내왔다. 단오날에는 그네뛰기, 씨름, 탈춤, 가면극 같은 놀이를 즐기고 여자들은 창풍물에 머리를 감는 풍습이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임금이 신하에게 단오부채 또는 단오선이라고 불리는 부채를 내렸는데 그들은 이를 다시 가족과 친척에게 나눴다. 이 풍속이 백성들 사이에서 퍼지며 단오날 부채를 주고받는 전통이 자리 잡았다. 여름이 시작하는 시기에 서로의 더위를 덜어주며 건강하게 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것이었다. 단오 선물은 부채요, 동지 선물은 책력이다. 예로부터 전해지는 이 말을 떠올리면 계절을 건너며 서로의 안부를 살피던 옛 사람들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듯하다. 이상으로 절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인스 매거진 2026년 6월호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2026년 7월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낭독의 박경선입니다. 감사합니다.